47도 열기에 활주로가 녹아내린 런던, 정전과 비상사태가 이어진 뉴욕, 전 세계가 폭염에 무릎 꿇던 그날. BBC 뉴스룸에서 저는 한국만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한 줄 속보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화면, 직접 확인하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든 한국의 숨은 이야기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찜통더위 2024년 여름, 지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런던 52도, 파리 49도, 뉴욕 51도, 도쿄 43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죠. 하지만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긴급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유일한 나라, 한국은 어떻게 폭염 속에서 일상을 지켰나? 편집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서 취재해와.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한국만 버티는 이유를 찾아내. 런던은 지하철 운행이 완전 중단됐고 파리는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노약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맨해튼 일부 지역이 3일째 정전 상태였고 도쿄는 하루에만 2,000명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37도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3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7도, 분명 덥긴 했지만 런던의 47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올여름 정말 덥긴 한데 그래도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에요. 유럽 쪽 비행기들은 많이 취소됐다던데.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도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고 승객들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런던 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선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37도의 열기가 느껴졌지만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걸어다녔습니다. 거리 곳곳에 가로수가 만들어낸 그늘이 인상적이었죠. 한 편의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일은 해야죠. 그래도 요즘은 동네마다 나무가 많아져서 예전보다는 나아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히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어딘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세상, 서울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곳만은 버티고 있는 걸까요? 한국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국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역대급 폭염입니다. 하지만 도시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온 도시숲과 녹지가 열섬 현상을 완화시켰고 폭염에 대비한 예비 전력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매년 여름 폭염을 겪으며 적응해왔어요. 시스템도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난 담당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2015년부터 도시숲 면적을 10년간 40% 늘렸고 전국 3,500개소의 쿨링센터를 운영하며 스마트 전력망으로 실시간 수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율도 78%에 달했죠. 데이터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작동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차별화된 폭염 대응 전략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각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 버스,
정류장의 그늘막, 보도블록 사이사이 심어진 잔디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서 작은 공간에도 녹지를 조성할 수 있었어요. 옥상 정원, 벽면 녹화, 수직 정원까지 모든 공간을 활용했죠. 실제로 서울 시내 곳곳에는 창의적인 녹지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의 정원, 지하철 역사 내부의 식물 벽면, 심지어 다리 난간에도 덩굴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한 녹지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온도를 2-3도 낮추는 효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에너지 절약 문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여름철 냉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절약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고 자발적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시민 참여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전 없는 여름을 만들어냈어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37도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저녁 8시에 공용 공간에 물을 뿌려요. 주민들이 돌아가며 합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버티죠. 이웃끼리 서로 돕고 노약자분들 안부도 확인하고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아파트 옥상엔 텃밭이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새벽에 물 주고 차광막 설치하고 다 같이 관리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늘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폭염이 절망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폭염 대응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폭염 대응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쿨링센터 운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폭염은 혼자 견디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지난 10년간 폭염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공동체 네트워크는 한국 전통사회의 품앗이 문화에서 시작되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네 온도를 확인하고 쿨링센터 이용 현황을 공유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영국 공영방송 특집 방송 이후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후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파리는 45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서울은 37도에서도 기능을 유지했어요. 이 차이를 연구해야 합니다. 독일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그린 인프라가 핵심이었습니다. 도시숲, 옥상 정원, 벽면 녹화가 폭염의 충격을 흡수했던 것이죠. 미국 유선방송 뉴스 기자가 현장 리포트를 했습니다. 뉴욕이 48도에 마비됐을 때 서울 시민들은 37도 속에서도 출근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력입니다. 일본 공영방송도 긴급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도쿄보다 낮은 기온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한 한국의 강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체계적인 폭염 대응 매뉴얼, 도시 전체의 녹색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시민들의 높은 협력 의식,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유기적 협력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면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제사회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시찰했고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폭염 대응 매뉴얼을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호주 환경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기후변화 시대 도시 생존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장도 한국을 방문한 후 감탄했습니다. 37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보니 놀랍습니다. 우리 도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기후 적응, 한국형 모델을 패키지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준비가 만든 결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도시숲 프로젝트, 2018년 기록적인 폭염 이후 강화된 대응 시스템, 2020년부터 본격화된 그린 뉴딜이 모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교수가 보여준 위성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의 녹지 면적이 확연히 늘어나 있었죠. 한 시민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변했어요.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됐고 나무 심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기업들의 참여도 컸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옥에 옥상 정원을 만들고 벽면 녹화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한국의 폭염 대응 역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2003년 유럽 폭염 사태를 보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2018년 한국을 강타한 역대급 폭염을 겪으며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8년 폭염은 한국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해 여름 온열질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농작물 피해가 수조 원에 달했죠.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이 모두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폭염 대응 예산은 2018년 이후 매년 30%씩 증가했고,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37도 폭염 속에서도 한옥은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옥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깊은 처마, 마당, 대청마루 모두 자연 냉방을 위한 구조예요. 이 원리를 현대 건축에도 적용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한옥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발코니, 중정, 바람길을 고려한 설계가 그것이었죠. 한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폭염 시대엔 에어컨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켜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지혜와 최신 기술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해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은 현대 폭염 대응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처마와 누각 설계, 전통 한옥의 마당과 대청마루, 온돌과 마루의 복합 구조까지 모든 것이 기후에 맞춘 지혜였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이런 전통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건축학회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접목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해답이죠. 실제로 한국의 신축 건물들은 전통 건축 원리를 적용한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 냉방 에너지를 30-40%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들의 큰 결과.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은 계속됐습니다. 한 주부가 보여준 베란다 정원. 폭염이라 관리가 힘들긴 해도 실내 온도를 2도는 낮춰줘요. 한 회사원은 사무실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모든 직원이 개인 선풍기를 쓰고 에어컨은 28도로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덥다고 했는데 이젠 익숙해졌죠.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후위기와 함께 자랐어요. 불편하더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정 전력 소비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5% 증가했습니다. 나무 입양 프로그램에는 50만 명이 참여했고 에너지 절약 앱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난 시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실천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쿨맵시 문화를 만들어 넥타이와 정장 착용을 줄였고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주부들은 낮 시간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사용을 자제했고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전기 절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실천들이 모여 전국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전력의 집계에 따르면 시민들의 자발적 절약으로 여름철 전력 피크를 15%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전 2기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사례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는 한국형 도시숲 조성을 시작했고 런던은 옥상 정원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뉴욕은 한국의 쿨링센터 모델을 도입했죠. UN 기후변화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폭염 시대의 생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합니다. 세계은행은 한국형 기후적응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함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던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폭염을 견딘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국 모델의 확산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직 정원 기법을 도입해 도시 전체를 녹색 건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한국의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여름철 전력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일본 도쿄는 한국의 쿨링센터 운영 방식을 도입해 고령자 대상 폭염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의 두바이와 카타르도 한국의 도시 녹화 기법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 한국형 모델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기술 이전과 함께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변화는 계속된다. 2025년 여름 지구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38도 폭염을 또다시 견뎌냈고 한국 모델을 도입한 도시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었고 코펜하겐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흡수 도시가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이 보낸 이메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는 42도였지만 작년보다 견딜만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덕분입니다. 뉴욕 시장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국형 도시숲 덕분에 정전 없이 여름을 났습니다. 2025년 여름 통계를 보면 희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도입한 도시가 127개가 됐고 전 세계의 도시숲 5,000개소가 새로 조성됐습니다.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87개국이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기후적응 도시라는 개념이 세계 도시 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각 도시들은 자신만의 기후적응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UN 해비타트는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적응 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이는 전 세계 도시 개발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폭염 속에서도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덥긴 하지만 식물들도 목마를 거예요. 우리가 돌봐줘야 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기후변화를 체험하고 대응법을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만들 미래가 기대됩니다. 학교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 그늘막, 쿨링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됐고 대응도 일상이 됐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들,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태양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죠. 아이들의 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만들어갈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적응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교실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율적인 냉방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네 기후지도를 만들어 열섬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앞으로 한국의 기후 적응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변화. 영국 공영방송 스튜디오로 돌아온 저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폭염 시대, 인류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이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도시도 시작했어요. 작은 실천이 정말 변화를 만드네요.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한국처럼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마을이 시원해졌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더니 집이 시원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왔죠. 인도 뉴델리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보내온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변화가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한국의 도시숲 모델을 응용해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의 공동체 기반 폭염 대응 방식을 도입해 빈민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을 현지 기후에 맞게 변형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한국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는 자신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폭염을 피할 순 없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 기술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마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마음. 한국이 37도 폭염을 견뎌낸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온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의 연대였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희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희망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연대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선택하는 시민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들,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기후 적응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결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수많은 시련들, 전쟁과 가난, 경제위기와 자연재해를 함께 극복하면서 쌓인 공동체 의식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준비하고 실천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무 한 그루, 화분 하나,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에어컨 설정 온도 1도 올리기,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베란다에 식물 키우기, 쿨맵시 착용하기, 양산 사용 생활화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나무 심기 참여하기, 이웃과 정보 공유하기, 에너지 절약 앱 활용하기, 폭염 대응 교육 받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는 창문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며 낮 시간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계단 이용하기, 개인 선풍기 사용하기, 점심시간 에어컨 끄기 같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고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며 폭염 대응 정보를 이웃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실천들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천만 가구가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원전 1기 분량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 1천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도시 온도를 1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폭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5년 여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그것은 인류가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길잡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견디는 폭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적절한 준비와 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 한국이 37도 폭염을 견뎌낸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의지입니다. 한국의 10년 준비가 2025년 여름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부터의 준비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지구는 불타고 있었다. 한국은 37도 폭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세계는 배우기 시작했다. 다음은 당신의 차례다.